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10일 노영의 뉴스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날이 정말 쌀쌀합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독감도 유행하고 감기도 유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도 엄청나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는 친한 분이 코로나 두 줄 나와가지고 양성인가 그러고서 해봤더니 또 아무런 증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오후에 한 몇 시간 있다가 또 해봤는데 이번엔 한 줄인 거예요. 뭐가 문제죠 도대체가? 예? 이 검사지, 간이 검사지, CPR 검사라 그러나요? 이거의 문제인지 손이 오염돼서 된 건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이게 진짜 힘들어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우리가 건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은 나하고 약속이에요. 건강 챙기기. 자, 오늘의 방송 내용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픽 시간에는요, 박용준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용준 기자는 진짜 동네 무슨 형같이, 동네 아주 착한 형같이 생겼습니다. 얘기해 보면 재밌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대담한 대담 시간에는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와 함께 올해 수능 전망 그리고 입시제도 변화 등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지금 다음 주가 수능이지 않겠습니까? 네, 저 학교 다닐 때 종로학원, 대성학원, 특히 종로학원은 엄청 났었는데 요즘은 이제 강남 대성이 트면서 아무래도 동네 영향을 조금 받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종로학원이든 뭐 무슨 학원이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젊은 청년들의 인생을 크게 영향 미치는 그런 곳이라는 건 뭐 변함이 없네요. 자, 그리고요,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강철이빨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최근 여러 가지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노영의 뉴스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생각했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뉴스를 엄선해서 대신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백 시간인데요. 저 이진아 기자하고 박용준 기자 둘이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죠. 누가 할 때 제일 좋은지 한번 저한테 살짝 알려주세요. 제가 그 사람에 집중 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박용준 뉴스마터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빨리 긴장하시라고요. 자, 첫 번째 이슈는요. 어떡해요. 이동관 방통위원장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이용해서 여당에서는 이동관 일병 구하기 나섰는데 이러다가 이동관 탄핵 안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나오죠. 진짜 어제 국회에서는 전력과 꼼수가 난무하면서 난리였어, 난리. 참. 거의 뭐 첩보전을 방불케했는데요. 맞습니다, 이제 맞습니다. 무제한 필리버스터로 노란봉투법과 방송산법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여당의 액션이 결국 연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서 최소한 총선 이전까지는 방통위 발목을 잡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은 지금 물거품에 처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서로 이게 다 머리 싸움이거든,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나면 이렇게 할 거다. 뻔하게 딱 수가 보이지 않습니까? 필리버스터 국민의힘이 끝까지 한 적도 별로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러면은, 이거 중간에 뭔가, 특히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이런 거는 하면 안 된다고 걔네들 강력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왜냐면 예전에도 많이 그만뒀거든요, 중간에. 근데 그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근데 또 물론 이제 결과를 두고 보면 그렇게 해석도 가능한데, 맞아,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노란봉투법이 이제 워낙 여당에서 반대를 하는 법이고, 뭐 방송법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순번도 다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법당 필리버스터를 하루까지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4박 5일 동안 모두 이렇게 본회의가 열릴 거다. 그러면 그 4박 5일 동안에 탄핵 소추안을 처리하면 된다. 이게 국회법상 또 탄핵 소추안이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72시간까지. 본회의 보고를 한 후에 24시간 이후부터 그리고 72시간 이전까지 그 안에만 이제 표결이 가능합니다. 72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기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무제한 여당에서 무제한 필리버스터를 하면은 야당에서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탄핵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제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과 함께 이제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처리하면 되는 이런 전략이었는데 이게 물거품으로 가버린 거죠. 이거 누가 이렇게 전략 짠 거예요? 윤재옥? 예, 윤재옥 원내대표 머리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요? 머리 좋으네.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는? 168명도 못 당해낸 거죠. 그렇죠. 윤재옥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고 19대, 20대, 21대 삼선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 재직 이전에는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를 했고 19대 경북지방경찰청장과 23대 경기지방경찰청장 등을 지냈습니다. 동국대학교 학교를 많이 다녔네요. 동국대학교, 연세대학교, 경찰대학 등등도 다녔고요. 책도 지었습니다. 소리 없이 강한 정치. 첫 번째 펭귄은 어디로 갔을까? 되게 이렇게 좀 뭔가 감각도 있는 것 같아요. 소리 없이 강한 정치. 첫 번째 펭귄은 어디로 갔을까? 이 펭귄이 또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본회의 직전까지 필리버스터 전격 철회할 것을 사실은 사람들이 몰랐다. 이제 이런 얘기인 건데요. 어쨌든 노란봉투법하고 방송상법은 통과했지만 결국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거다라는 얘기가 파다하게 지금 나와 있고 전적으로 여당 승리군요. 네. 대단합니다, 여당. 어차피 이 법이 통과되는 거는 여기서 못 막는다. 하지만 대통령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최후의 보루는 대통령이다. 여기서 힘 뺄 필요가 전혀 없다. 빨리 여기서 하는 척하고 끝낸 다음에 이동관 탄핵이나 막자. 머리 진짜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그렇죠. 그럼 폐기되라. 아직 우린 12월 9일까지 시간이 남아있다. 이게 또 야당의 작전이죠. 네. 그럼 이번에 이제 폐기되면은 이걸 어떻게 할 거냐가 또 문제인데요. 네. 이제 지금 아직 이제 본회의가 이제 72시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열리면은 가능합니다. 오늘 열리면 표결이 가능한데 이제 아직은 김진표 의장의 경우 여야가 합의를 해서 와라. 이미 본회의가 이제 끝난 상황이니까 여야가 합의를 해서 와야 다시 열 수 있다. 이게 문희상 지난번에 그 의장하고 다른 점이에요. 문희상 의장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아도 알아서 탁탁탁탁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이거를 해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욕도 많이 얻어먹었지만 진짜 민주당 입장에서는 원하는 방향으로의 것들을 좀 많이 통과시켰었단 말이죠. 하지만 김진표 의장은 무조건 합의해와라. 무조건. 합의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또 아마 날아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정말 동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네. 당장 이제 김진표 의장 같은 경우 내일부터 이제 해외로 순방을 갑니다. 그러면 이제 부의장이 할 수야 있지만 부의장이 이런 부담을 굳이 지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번에는 오늘 안에 본회의를 열지 못하면은 폐기되는 수순이다.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 처하고요. 그럼 이게 언제 다시 할 수 있느냐도 문제입니다.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게 국회에 올라갔어도 안건을 처리를 한 다음에 다시 이제 30일이랑 그리고 30일이랑 다음 달 1일에 또 본회의가 이틀 연속으로 열리거든요. 그러면 그때도 이제 보고를 하고 24시간 이후에 이제 표결이 가능하니까 그때 다시 탄핵안을 올리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자동 폐기되더라도 새롭게 다시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그때 올리면 된다는 게 민주당 얘기지만 국민의힘에서는 한번 폐기됐는데 어떻게 자동으로 올라가겠느냐. 안 된다. 이제 이러면서 또 지금 서로 좀 대립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할 수 없다. 일사부재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12월 9일 이후에나 다시 발의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과론적으로는 안 된다. 올해는 이런 얘기죠.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에 어떻게 철회가 되든 폐기가 되든 이동관 탄핵안은 이제 김이 셀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또 그리고 다시 올릴 때는 기존이랑 좀 논리를 좀 다르게 해서 올려야 됩니다. 이게 똑같게는 못 올리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자, 우리 기자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내가 질문한다고 꼭 대답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한 번씩 본회의를 좀 한쪽 마음대로 열 수 있는 찬스를 한 번씩 주면 그래요? 소수당이어도?
네, 참 쓰잘데기 없는 생각하는. 꼼수. 자, 우리 박용진 기자가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어느 쪽이 됐든 오늘 본회의를 열지 못하면, 이동관 탄핵안은 김이 샌다. 정말 첫 버전을 방불케 하는 꼼수와 전략 사이에서 우리 정치가 과연 발전하고 있는 건지 되묻고 싶다. 제가 대신 되물어줬습니다. 야, 진짜 잘 썼네요.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예. 어제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대구로 갔는데요. 거기서 이제 동대구역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대구에서 출마하는 것이 이제 국힘에는 가장 쉬운 도전일 수 있겠지만 새로 뭔가를 시도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어려운 도전이다. 그리고 그런 역할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으면은 저는 당연히 회피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뭔가를 시도하는 사람이 이게 창당을 의미하는 거게 되겠죠. 그리고 그런 역할을 해달라는 요구는 대구에 이제 출마하는 거가 자기를 회피하지 않겠다. 이런 식의 의미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준석 대표 12월 27일 날 창당한다는 얘기가 지금 파다하게 돌고 있고 우리들을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감의 근거는 보니까 대구 영남권에서 본인의 당에 대한 지지도가 매우 높고 본인이 또 대구에서 출마하게 되면 당선될까지 매우 높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죠. 이러면서 지금 비명계라든가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손을 내밀고 있어요. 예. 사실 저한테도 좀 간접적으로 같이 할까? 전혀 진지하지 않게 한번 이렇게 던져보는 이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뭐 이준석 대표가 저한테 직접 말한 건 아니지만. 자, 좀 중요한 거는 이 기세가 사실은 생각보다 세다. 그래서 이 기세를 지금 몰아가지고 하지 않으면 이게 또 명운이 달린, 본인의 정치 생명이 달린 큰 선택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지금 이준석 대표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구에서 이준석 대표가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해요. 대구에서 출마하는 것이 국힘에게는 가장 쉬운 도전일 수 있지만 뭐라고요? 그 이제 아성을 깨겠다 그런 역할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는 저는 당연히 회피하지 않겠다 하면서 이제 대구에 있는 이제 그 여당의 아성을 깨겠다. 이게 이준석 대표가 이제 아무래도 머리가 전략적인 정치인이다 보니까 그 본진, 여당의 본진인 대구를 깨면서 자기는 출발을 하겠다. 그렇게 기반을 그쪽으로 잡겠다는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네. 대구에서 출마하는 게 국민의힘에게는 가장 쉬운 도전일 수 있겠지만 새로 뭔가를 시도하는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가장 어려운 도전이다. 하지만 그런 역할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나에게 요구되어진다면 나는 회피하지 않겠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대구에 다수 정치인하고 소통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 여론조사 이제 돌려본 게 있어요. 돌려본 거를 보게 되니까 물론 제 1등 지지당은 국민의힘이죠. 그렇죠, 예. 하지만 2등 지지당이 또 이제 이준석 신당으로 지금 나오고, 민주당도 27%인가요? 되게 좀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그런 편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괜찮은데? 그리고 좀 약간 바람이 쫙 불어주기만 하면, 총선 바람이 불게 되면, 할만한데? 이런 느낌이 제가 보기엔 들 것 같아요. 예. 자, 이준석 대표 마음이 정말 좀 고무되어 있을 것 같은데, 홍준표 의원,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도 뭐 같이 한답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 대구를 기반으로 하겠다는 식의 얘기를 하니까 홍준표 시장한테 좀 이제 눈길이 모였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아무래도 이제 여당에서 지금 주류로는 아니고 비주류로 꼽히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자기의 기반을 좀 넓히기 위해서 이준석 신당을 이렇게 간접적으로라도 지원하지 않겠냐. 이렇게 조선일보에서 아예 좀 대놓고 기사까지 썼는데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또 발끈했습니다. 조선일보 소설 쓰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나는 국민의힘의 내가 본진이고 30년 동안 배신한 적도 없고 당을 떠난 적도 없는 사람인데 내가 왜 이준석 신당을 지원하냐 이렇게 이제 어제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거예요. 당이 내게 해준 게 뭐냐? 나는 그래도 전혀 당을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어쨌든 홍준표 시장은 지금 당장은 나를 이준석과 같은 급으로 취급하지 말아라. 나는 내 독자적인 길을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요즘은 사실 이준석 대표가 좀 더 강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는 게 또 아이러니입니다. 자, 비명계 의원들의 신당 합류 가능성도 남아 있어요? 이제 뭐 앞에 이상민 의원, 이원욱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어제 또 조홍천 의원도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조홍천 의원은 어제 사당화에 질식할 지경이다. 그리고 12월까지는 좀 노력을 다하겠다. 아무래도 이제 12월에 그 말씀하신 그 신당 창당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차기 공천이 어떻게 될 건지 공천 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판명이 될 거기 때문에
그때 돼서 거취를 정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인데요. 지금 그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친명한테는 좋은 자리 주고 비명한테는 좀 험지로 가거나 아예 공천을 안 주지 않냐. 이러는 비명 공천 학살설이 지금 나돌면서 그럼 비명계 의원들이 이준석 신당을 좀 접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준석 대표도 어제 특정 이름을 밝히진 않았지만 비명계 의원들과 만나고 있다. 그걸 시인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사실 뭐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니까. 근데 이제 비명계 의원들은 명분을 찾아가지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탈당하려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원욱 의원 얘기 나오고 있고, 이상민 의원 얘기 나오고 있고, 조홍천 의원 얘기 나오고 있고. 그 중에 이상민 의원은 특히 한 달 안에 결정하겠다. 이러니까 지금 나 국힘 갈 수 있다. 이러니까 지금 했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분이 될까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완욱 의원이나 조홍천 의원이 지금 당은 회복이 불가능한 정도로 지금 다 망가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 근데 민주당 사람들은 또 그럼 가려면 가라 빨리 가라 시끄럽다 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들이 나가는 것이 얼마나 큰 파급 효과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총선 앞두고 정치권의 시계가 정말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네, 한번 좀 지켜보아야 되겠습니다. 박용진 기자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대담한 대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주식 평가 방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 다 들어봤죠 이거? 이거 기본이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 자, PAR 뭐야? 라는 거. 그치. 그게 주당 시장. 걱정 마세요. 네, 산삼의 분양 함양 지리산자락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없이 또 비료 한 톨 없이 오로지 자연의 힘으로만 자란 야생삼입니다. 지리산 산양산삼인데요. 그 효능은 사람의 손으로 더럽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다. 이게 이제 우리들이 추구하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사포닌 함량이나 효과가 자연산삼하고 똑같고요. 근데 산양산삼은 원래 이렇게 씨를 뿌려가지고 알아서 자연 발생적으로 자라게 해가지고 우리가 걷어들이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자연산삼은 누가 뿌렸는지 모르게 자생적으로 자라나는 그런 거라서 사실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7년근 뿌리, 잎, 열매 이걸 그냥 전부 다 모아가지고 한 병에 지금 담았습니다. 39만 원이요. 두 박스니까 한 박스에 한 19만 5천 원이라는데 여기에 사은품까지 드리면 사실은 상당히 싸게 되는 거라고 해요. 홍삼 하나 값에 산삼을 먹는 거다 이런 얘기인데요. 늘 피곤함을 느끼는 분, 손발이 차가운 분, 넘치는 활력과 기력이 필요한 분, 사랑하는 부모님, 지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지리산 천년의 기운을 드셔보시라. 이렇게 지금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요, 혈당 케어, 장 케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100% 발효 특허 제품, 당장 케어 한 박스도 특별 증정해드립니다. 주는 게 되게 많군요. 이게 11월 30일까지 한정기간 이벤트니까 여러분 한번
드셔보시기 바라고요. 전화 문의 1666-1080, 1666-1080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방송 보다 보면요, 댓글에 나 이거 주문했어요, 내가 먹어봤어요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올린다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러겠죠? 만약에 이상하면 얘가 환불해줘, 이거 문제야, 뭐 이러겠지만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담한 대담 코너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여서 우리들이 사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 혹은 수험생 자녀는 아니라 하더라도 본인이 예전에 시험 봤던 사람들로서 우리나라처럼 이 수학 능력 시험 관심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오늘 16일에 2024학년도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지는 날인데요. 그날은 출근도 늦게 하고 비행기도 그 시간에는 못 듭니다. 그 정도로 수능의 진심인데 대표 전문가 모시고 한번 현재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어떤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예전에 저는 학력고사였거든요. 네네. 그때 제일 잘 나가는 학원이 종로학원, 대성학원, 정일학원 막 이랬어요. 정말 옛날이죠. 30년대 더 전에. 40년 막 되나? 하여튼 그랬는데 제가 우왕청심환을 먹고 시험 보는 바람에 성적이 진짜 안 좋게 나왔어요. 저 약간 내신도 되게 안 좋아서 저는 믿을 게 학력고사 성적밖에 없었는데 우왕청심환 먹고 제가 수학하고 영어 시간에 막 잠을 자버렸단 말이죠. 딱 결과를 받아보니 도저히 이건 안 돼. 내 스스로 야 이거 재수해야 된다. 내가 종로학원에 가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절대 너는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 학원비 줄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눈물을 머금고 내가 학원 재수를 포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참 정말 그랬었는데 요즘은 또 그때랑 또 많이 달라졌을 것 같긴 한데 요즘 어떻습니까? 학원, 종로학원 그 이제 운영한 오래됐죠. 종로학원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역사가? 그렇죠. 지금 뭐 한 60년 정도 그러니까요. 됐고 이제 뭐 수능 일주일도 채 안 남은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마무리 지금 학습을 시키고 있고 바쁘실 것 같아요. 뭐 올해 또 갑자기 또 뭐 많은 변화가 있어서 마지막에 지금 현재 끝까지 수험생들도 조금 더 긴장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아니 이거 솔직히 말해가지고 예년이랑 올해랑 좀 차이점이 클 것 같아요. 우리 대통령 때문에. 우선 뭐 공부를 이제 잘 하고 있다가 갑자기 수능 이제 한 4개월 앞두고 뭐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 모든 전 영역에서 지금까지 했던 어려운 문제들, 킬러 문항이라고 그러죠.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 배제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9월 평가 모의고사 때 그런 문제를 이제 배제하고서 처음으로 이제 모의고사를 한 차례 받고 네. 그리고 이제 실제 수험생들은 이번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당장 그 어려운 문제가 빠졌을 경우에 좀 쉽게 나올 것이냐, 네, 그렇죠. 아니면 그래도 여전히 어렵게 뭐 변별력 있게라고 표현을 하는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려워질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긴장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 마무리 학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수능이 지금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뭐 컨디션 조절이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만 제일 관심사는 문항의 수준이 어느 정도 나올까 이제 이런 거잖아요. 학생들 입장에서 보자면은. 근데 대통령이 갑자기 킬러 문항을 뭐 배제하겠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셔가지고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는 절대 내지 말아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모가 사실은 그래서 중요했던 것 같은데 9월 모의평가에서 반영된 그 수준으로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고난도 문제를 일단 뺀 첫 시험이 이제 평가원에서 받은 이제 첫 모의고사 9월 평가 모의고사인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어려운 고난도 킬러 문제를 뺐는데 뭐 국어 수학은 어려웠다. 뭐 네. 표준점 최고점 140점이 넘게 되면 어려운 걸로 이제 간주가 되는데 어려웠었고 또 영어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어휘라든지 뭐 문장 구조가 복잡하다 이런 부분들 뺐는데 네. 90점 넘는 학생들이 한 4.4% 보통 한 7, 8% 정도 나오는 때 수준이었었는데 4.4%라고 하면은 영어가 절대평가 이제 뭐 감안해 본다라고 하면은 불수능이라고 또 해야 될 정도가 왜 되는 그런 거죠. 그러면 오히려 킬러 문항 빼고 좀 쉽게 내라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지문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쉬워진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또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 또 오지선다형에서 보기 내용들을 또 5가지를 또 어떻게 주어지느냐 결과적으로 수험생들은 어려워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는데 근데 또 10월 또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 때도 킬러 문항을 배제를 시켰는데 9월 평가 모의고사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어려웠던 시험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그래요. 뺐지만 어려웠다. 그 다음에 10월 교육청 모의고사는 또 어려운 문제를 뺀다라고 또 교육청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국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물수능에 가까울 정도로 표점이 128점이고 만점자가 한 3,900명 정도 나올 정도였었고 영어는 90점 넘는 학생들이 4%에서 15%가 넘어갈 정도로 그러니까 수험생 입장에서는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큰 널뛰기가 되었는데 16일 날 다음 주 이제 시험 보는 때에서는 이거 도대체 그 어느 정도 선에서 나올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입장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긴장감이 예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커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를 잠깐 들어보더라도 뭐야 도대체 이게 쉽게 되라 그랬다고 해서 그랬더니 쉽기는커녕 오히려 더 어렵기도 하고 변별력도 없는 것 같고 어떻게 나올지 아예 예측 가능성을 지금 없애버린 거 아니냐. 금년도가 또 예측이 또 대단히 어려운 게 30년 만에 지금 재수생이 제일 많다고 지금 집계가 나오고 있고 또 특히 또 대학을 또 재학 중에서 뭐 1학기 마치고 2학기 휴학을 하고 이제 반수라는 학생들이 금년도가 지금 현재 89,000명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학생들은 6월 평가원 보위고사 때는 보지 않고 이제 본수능 때 이제 나타나는 새로운 학생들인 거죠. 수험생들인 거죠. 그들의 수준은 모르겠네요. 모르죠. 그러니까 조금만 쉽게 내려고 했던 것들이 만약 이 수준이 높다라고 하면은 대폭 쉬워질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렵게 출제된다라고 하지만 또 이 학생들의 수준이 높고 낮으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금년도는 정말 난이도 예측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졌고 어려워지는 거는 모든 게 사실 신기록입니다. 지금 현재 모든 게 신기록이에요? 뭐 킬러 문제가 뺀다 안 뺀다 이런 부분들도 처음으로 사실 이제 제기가 되는 거로 봐야 되는 거고 재수생도 최대 규모가 되고 반수생도 최대 규모이고 심지어 검정고시생도 최대 규모가 될 정도로 상황이 지금 현재 수험생의 응시 집단 자체의 어떤 그 분포적 특성을 파악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해다. 그게 또 어떤 문제 출제에 대한 어떤 그 패턴의 또 원칙이 또 정해졌고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 난이도를 예상하기가 조금 어렵고 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국어가 수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대단히 쉬워졌습니다. 국어가요? 그래서 예. 국어 시험은 아무리 잘 봤다 하더라도 수학 시험을 못 봤을 경우에서는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국어를 수능에서 4등급 받더라도 정시에 합격할 수 있었다라든지 이런 어떤 그 이변이 발생을 하기도 했었는데 금년도에도 이런 이변 정도가 사실 통합수능도 이제 3년 차입니다. 통합수능이 국어에서는 2과목, 수학에서는 뭐 문과, 이과 이렇게 과목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라지는 것들이 실제 확인이 작년도까지 되었었죠. 그 결과에 따라서 이과생이 문과로 넘어와서 교차 침공이라든지 서울대학교 합격생 중에서 절반이 이과 학생들로서 문과를 차지했다. 이런 부분들이 금년도에는 어떤 상황으로 나올 것인가에 또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출제의 어떤 그 패턴의 변화, 그 다음에 또 수험생 집단의 또 뭐 어떤 분포 변화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조금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예측 가능성이 제일 중요한데 예측 가능하지가 않은 지금 환경이 돼버려가지고 그리고 변수가 너무 많아져서 사실은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정말 좀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체감하고 계실 테니까 뭐 저가 더 말을 안 덮어도 되지만 학원 입장에서도 좀 속상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갑자기 대통령이 킬러 문항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기 시작하자마자 기조가 다 바뀌어버리고 또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입시 관련해서 또 일타 강사 뭐 그런 분들이 한마디씩 하고 나니까 막 각 학원마다 또 세무조사가 막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괜찮으세요? 사업하시기는? 뭐 그동안 뭐 조사도 뭐 받고 조사 받으셨어요? 네, 뭐 했습니다만 사실은 국가에서 보는 시험에서 이제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상응해서 또 대응적인 조치를 또 학원들에서 하고 그랬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뭐 가도하기 어려웠다 또 이런 부분들은 뭐 나름 또 인정은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뭐 현장에서는 솔직하게 보면은 갑자기 좀 바뀌어진 부분들이라 가지고서 가리키는 입장에서도 어떤 컨텐츠를 또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에 또 제공을 해야 될지 그 다음에 또 어떤 교재에서 집중적으로 좀 보라고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정 변화가 불가피했었는데 사실은 조금은 뭐 수험생 지도적인 측면에서는 그 학원에 계신 선생님들도 다소 조금 어려웠던 한 해였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아이고, 제가 민감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이런 종류의 시험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 근데 올해 수능이 이제 그 갑작스럽게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난이도 문제가 좀 걱정이긴 한데, 물론 아까 다 말씀을 해주긴 하셨습니다만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좀 예년보다 어려워질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지금까지 작년도에 출제됐던 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기본적으로 관점을 두면서 보면은 국어는 지난해보다는 사실은 조금 어려워져야 되는 패턴이 국어는 맞습니다. 어렵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너무 쉬워졌기 때문에 수학에서 점수에서 뒤처지는 상황이 벌어져요. 쉬워졌고 하면 할수록 잘 푼 학생들이 불리한 점수 구조가 나타나는 구도인데, 그래서 국어는 지난해보다 킬러 문항이 배제되었지만은 나름 그래도 지난해 수준보다는 조금 어렵게 출제되어야 결과적으로는 좀 좋을 거는 같은데, 그게 좀 어느 정도인지가 좀 궁금하고, 수학은 아마 지난해 수준 정도 때가 좀 유지될 것으로 지금 현재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어 과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9월 달이 지나치게 어려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9월만큼 만약에 어려웠다라고 하면은 기존 영어 절대평가로 놓고 봤을 때 일종의 사고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얼마만큼 좀 더 쉬워질지, 아니면 조금 더 쉽게 출제하려고 그러다가 또 반수생이라든지 이런 학생들 수준이 또 높은 학생들이었다라고 하면은 대폭 쉬워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국어 1교시가 사실 수험생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하죠. 스타트 1교시이니까. 다소 좀 지문의 내용들은 익숙한 EBS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질문의 형태라든지 오지선다에게 주어진 어떤 그 지문,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고, 조금 마지막 기간이라도 조금 그런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유사한 문제를 좀 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일단 뭐 국어는 조금 어렵게 될 것 같기도 하고, 영어는 그렇게까지 옛날에 구모에 나온 것처럼 그 정도 수준이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정도. 근데 수학도 사실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때 어렵게는 출제는 했는데, 수학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이게 주관식 문제가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문제들은, 과목들은 오지선다형으로 출제가 되는데, 수학은 이제 30문제 중에서 9문제는 이제 주관식으로 되다 보니까 찍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어려운 고난도 킬러 문제를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때 뺐더니 수학에서 만점자가 2,500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2,500명이면은 지금 현재 만약 반수생까지 가세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정도 시험에서는 3,000명이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지금 현재 학부 선발로 봤을 때 의대 모집 정원이 금년도 2024학년도 기준으로 3,016명입니다. 3,000명이 넘어가고 수학 만점자가 비슷한 수준이 되니까, 수학으로 놓고 봤을 때는 최고 상위층에 있어서는, 최상위권에 있어서는 좀 변별력이 좀 떨어졌을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될 수 있는데, 다음 주 치러진 본수능 때는 과연 그런 부분들을 미세적으로 좀 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될 것인지, 또 고난도 킬러 문제의 패턴을 배제된, 벗어난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될지도 좀 관심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렵네요. 듣고만 있어도 어렵네요. 그러니까 킬러 문항이 없으면 결국 준 킬러 문항을 만들어야지 변별력이 생기는 거니까,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 문항이 그 문항인 것 같은데, 공부 잘하는 사람, 이게 문제가 어렵냐 안 어렵냐에 따라서 공부 잘하는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중간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이게 다 달라지더라고요. 그렇죠. 고난도 킬러 문제는 사실은 한 중간층이나 뭐 그 위에 있는 층 학생들은 시험을 그날 풀면서도 아예 포기하는 문항들이 많죠. 그래서 이거는 특정 집단의 최상위층을 대상으로 하는 또 변별력, 이런 쪽이 학부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입시업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합수능 실시 이후에 문이과 구분 없이 성적이 나오면서 수학 등 이과생이 유리한 과목에서는 문과생이 고득점 받기가 힘든 구조가 돼버렸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수험생 여러분 지금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만은 패턴을 잘 보시고 좀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입시들이 자꾸 변합니까? 입시 제도가 도대체가 교육은 100년제 대계란 말이 너무 무색할 정도인데요. 이렇게 자꾸 바뀌고 이러면은 학생들도 공부하기 어렵고 선생님들도 가르치기 어렵고 나라도 혼란스럽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능도 94학년도에 처음 도입돼서 지금 30년을 가고 있고, 이제 중학교 3학년 학생들까지는 마지막으로는 34년인데, 그동안에 많은 제도들이 다 바뀌었죠. 수능도. 말이 수능이지 사실은 금년도 수능이 통합수능 3년 차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신생 시험입니다, 이 자체도.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과거의 통계 데이터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새롭게 점수 방식이 나왔기 때문에 모든 게 낯선 구도가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교육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거의 1, 2년에 지금 바뀌고 있다.
이렇게도 2년마다 봐야 바뀐다. 될 정도도 그렇게 보입니다.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자꾸 바뀌어요? 뭐 대한민국의 투싼 어떤 그 정치 구조일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어떤 그 정권이 바뀐다라든지 또 뭐 교육부 수장이 바뀐다라든지 또 여러 또 집단들의 어떤 주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얽혀서 결과론적으로 수험생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뭐 1, 2년 사이에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 2028년도 대입 개편 시안을 공개를 했는데요. 수능 선택 과목을 바꾸고 내신을 9등급에서 5등급 상대평가로 줄이는 등 이번에도 변화가 매우 큰 걸로 나왔습니다.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15등급이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10등급으로 바뀌었다가 뭐 9등급 됐다 이렇게 막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등급이 그렇게 촘촘하지 않고 넓어지게 되면 좀 촘촘할 때랑 비교해서 학생들에게 더 유리하다고 보나요? 불리하다고 보나요? 사실 입시는 뭐 유리하다 불리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학생 그 특성에 따라 다 다를 텐데, 네. 분명한 거는 저 학교에서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내신이라는 게 있죠. 내신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분명하고 투명하고 명쾌하면은 학생들도 좀 받아들이기가 좀 쉬울 텐데, 네. 이 지금 내신이라는 제도 자체가 1에서 5등급까지로 또 축소가 되었죠. 9등급에서. 네. 그러니까 또 지금 현재는 4%까지가 1등급, 이게 10%로 확대된 거고, 그다음에 네. 2등급이 11%까지인데 이번에 34%까지인 거죠. 그러면은 학교 내신으로 보면은 이번 바뀌진 제도를 보면은 100명 중에 11등과 100명 중에 34등이 동급인 거죠. 굉장히 억울한 학생과 또 유리한 학생이 또 나타나는 그러네요. 거죠. 네. 이걸 대학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사실 미루 짐작을 해보면은 정말 이게 이것만 가지고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단순 뭐 예측이 가능한 거죠. 네. 그리고 또 수능이라고 하는 부분들 또 이제 지금 수능은 또 상대평가로 되어 있는데 또 수능으로서만 모든 것을 또 뽑지 않게끔 또 제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신은 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수능으로서만 또 뽑지 못했을 경우에 이렇게 다소 조금 느슨한 이 내신을 또 어떻게 또 적용을 시킬 것인가, 각 대학들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 속에서 내신도 안 나오고 수능도 잘 안 나오는 학생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나름의 어떤 그 특기적 재능이라든지 어떤 소질, 적성 이런 부분들을 뭔가 어필을 해가지고서 대학에 또 해야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또 명쾌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뭐 원래 고교 학점제라는 게 뭐 그런 취지를 살려서 다양성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고교 학점제에서 과목 자체가 대단히 많죠. 그런데 또 내신 제도는 상대평가를 그대로 유지를 했기 때문에 내신 잘 나오는 과목에 몰릴 수밖에 없고, 또 내신이 잘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학생 수가 대단히 현저하게 지금 부족하죠. 네. 학생 수가 많은 공간에 가야 10%, 34% 안에 들어오기가 유리할 것 그렇죠. 아니겠느냐. 예, 예. 그러면은 소규모 과목이라든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내가 적성에 맞다 하더라도 그 과목이 폐강될 수도 있고 또 가면은 대학 입시에 불리할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셈법들을 학생들이, 수험생들이 다 계산하기 대단히 어렵죠. 대학에서는 어떻게 반응이 지금 현재 대학의 입장이 반응이 제일 중요한 거죠. 입시 제도는 저렇게 바뀌어졌는데 네. 우리 대학에서는 내신을 이렇게 하겠다라든지 수능은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또 수능 제도에서 심화 수학이라는 과목을 우리 대학은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의 대학 입장은 현재 안 나온 거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대학 입장인데, 네, 그렇죠. 중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 적용이 되는데 대학의 입장에 나오는 건 언제 나오냐면 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 4월 말 때 발표가 되는 거죠. 네. 그럼 그때까지는 어떤 스탠스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네. 굉장히 막연하게 되는 네. 거고, 그러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를 듣게 될 테고 불안하게 될 테고, 어떻게 보면 정부 당국에서는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2028 대입 제도는 대학에서 좀 더 빠르게 발표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한다라든지, 네. 이렇게 돼서 조금 안정감을 줄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군요. 자, 일각에서는 이번 대입 개편이 오히려 자사고, 뭐 특목고 이런 곳을 더 좀 좋게 만든 것이다. 그쪽에게 유리하게. 그래서 선행학습을 주장해서 상류층 학생들에게만 좀 더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왜 그러죠?
특목고 자사고를 갔을 때 제일 불리한 게 학교 내신이죠. 내신이잖아요. 아주 우수한 아. 학생들끼리 모여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신 불리한 것 때문에 내신을 안 간다. 줄여놓으니까 오히려. 그런데 지금 현재 주요 대학이라든지 뭐 요즘에 의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신으로 뽑는 게 한 60% 정도가 되고 나머지 한 40% 정도가 수능 정시를 통해서 뽑죠. 네. 그럼 사실 60%를 포기를 하고 40% 수능 정시로 나는 하겠다. 이 목적을 가지고 이제 특목 자사고를 과감하게 판단을 하는 학생들인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학교 내신이 지금 현재는 100명 중에 4등 안에 들어오면 1등급, 11등 안에 들어오면 2등급이 100명 중에서 34등에도 지금 현재 2등급. 2등급. 지금 현재 4등급이 2등급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럼 상식적으로 한 34% 2등급 정도를 맞기는 지금 앞으로는 대단히 쉬운 거고 현재로서는 어려운 거죠.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 현재 2등급과 과거 바뀌어지는 2등급을 동급으로 볼 수 없으니까 내신 그렇죠. 제도는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상위권 대학에서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1등급 따지 않으면은 1등급 딴다 하더라도 개런티가 전혀 안 된다. 왜냐하면 상위 10%에 해당하는 학생들인 거고, 또 전과목에서 10% 안에 들어오는 거가 그렇게 어렵겠느냐, 그렇게 쉽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현재도 그렇다면 전과목 4% 안에 들어오는 올 1등급 맞기도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같이 놓고 보면은 훨씬 더 쉬워졌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주요 상위권 대학이라든지 요즘 의대 열풍, 의대 솔립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정말로 전과목에서 1등급은 기본적인 어떤 장치. 어떻게 보면은 기본 전제네, 전부 다 그냥. 진짜 깔고 운전면허로 들어가는. 시험으로 보면은 이게 그냥 필기 시험에 가까울 정도가 될 가능성도 상위권 대학에 국한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걸로 놓고 봤을 때는 특목고 자사고에서 가장 큰 부담은 학교 내신이었는데 그렇죠, 이 부담 내신이었죠. 자체는 거의 상쇄된 것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 또 수능이 주요 대학과 의대라든지 이런 데서 한 40% 이상대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모로 뭐 가는 거에 있어서 과거에 비해서 큰 불편함은 없어졌다 이렇게 뭐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행 9등급 체계에서 5등급 체계로 내신이 완화가 되게 되면 뭐 예전에 2등급 받던 친구들도 이제는 1등급이 돼버린다는 얘기니까 상대적으로 내신에서 불리하게 점수 따고 들어가서 수능 열심히 해야지 이랬던 그런 뭐 자사고나 이런 학교 특목고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등급은 더 좋아지고 그다음에 점수는 똑같이 옛날하고 같이 잘 받게 되고 이러니까 훨씬 더 대학교 들어가기 쉽다 이런 느끼겠네. 그러니까 일단 자사고나 특목고를 갔을 때 불리한 점이 사라진다 이렇게 이제 느낄 수밖에 없게 되겠군요. 게다가 문이과 구분이 또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 수학 잘하는 애들이 또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특히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그 학교 구성원 학생들의 거의 한 7, 80%가 이과로 구성이 되어 맞아요.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지역인재제도도 중고등학교를 동시에 다 나와야 된다는 좀 부담은 생겨 더 강화가 되지만 지금 현재 중3 때부터 이 학생들까지는 지역에 있는 자사고들도 의대 같은 경우에 지역인재 전형으로 그 60% 이상을 지금 뽑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어떤 선호도는 금년 중3부터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되면 기득권에게만 좋고 이렇게 새롭게 좀 힘든 상황에서 올라가는 학생들에게 너무 불리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게 요즘에 개천에서 욕난다는 게 없어졌다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좀 재정적으로 여력이 되고 그다음에 서포팅을 계속해서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그쪽에 특화되어 있는 학생들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으로 점점 입시가 바뀐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이건 원전센터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은 좀 한편으로는 좀 그런 안타까운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과거보다 뭐 개천에서 욕난다 이런 얘기가 좀 덜 네. 나오고 그런 거는 이제 사실인 것 같은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입시가 너무 복잡해서 그렇다라는 면도 있고 이거 뭘 해야 될지도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네. 뭔가 더 집중을 하고 더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런 집단들이 더 우세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근본적인 거는 입시가 좀 명쾌하고 투명하고 뭔가 좀 공정성 있게만 가준다라면은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그 결과에 따라서 노력 양에 따라서 결과값이 주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가장 좋은 뭐 베스트 제도라고 볼 수도 있는 근데 거죠.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정 집단에 유리하게끔 뭔가 정책을 몰고 갔던 것이 결국은 그 특정 집단에도 유리하게 되지도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면들로 놓고 봤을 때는 네. 뭐 여러 가지 한번 또 시사는 또 뭐 정책적으로 한번 고려를 좀 해볼 필요.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우리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반 다닌다는 얘기도 있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자기네끼리 아주 특수한 훈련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냥 딱 체계적으로 받는다 이런 얘기도 사실 제 주변에도 많이 들려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과잉 경쟁하는 경우도 많고 정서적으로도 좀 불안해 보인다 이런 얘기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엄마들 입장에서는 또 엄마들대로 우리 사교육비 이런 걸 또 내가 해결을 못한다. 우리는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 해서 양쪽이 다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이게 과연 우리나라 공교육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따져봤을 때 옳은 것이냐 이 방향이 사실은 좀 사교육에 좀 더 쏠림 현상 내지는 그쪽의 비중이 더 높아지는 현상 이거를 공교육에 그냥 방관하는 모습 이런 식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그게 좀 괜찮으셔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로서? 지금 사교육이 오는 게 학생들이 저는 이거 하나만 딱 보면은 지금 요즘에 급격하게 검정고시 학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를 딱 마치고 나면 학교 내신 성적으로 보면은 원하는 대학 가기가 어려워졌다. 그러면은 학교에서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뭐 수능을 대비를 해주든 뭐 논술을 대비를 해주든 그런 부분들이 사교육보다 더 낫다라고 하면 학생도 학교를 떠나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공교육 현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학교 내신 성적 잘 관리하는 학생들은 정말 잘 관리했기 때문에 잘 관리해주는 측면은 좋은데 그렇지 않은 거의 90% 이상의 때의 학생들을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학교에서 방치해두고 있지 않느냐. 어차피 학교 내신의 계산 방식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걸 많이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구조라면은 네. 많이 할 수 있는 어떤 그 방법 이런 부분들을 뭐 수능이란 제도 탓만 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교육 현장에서도 그 우수한 선생님들 어떻게 보면 사교육보다 더 명문 대학을 나오신 선생님들이 대단히 많으시고 어렵게 또 선생님이 되신 분들이신데 그렇죠. 네. 그런 경쟁력을 학교에서 갖춰주는 어떤 노력 이런 부분들은 가시적으로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학부모나 학생들이 바깥의 의존도가 덜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공교육을 조금 못 믿어서 더 그런 것도 사실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수능을 코앞에 둔 수험생이나 학부모들에게 앞으로 한 6일 남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뭐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막 보게 되면은 오히려 더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못 풀었을 경우에 또 그동안 공부해왔던 것이 믿음이 사라진다라는 자신감 결여되고 멘탈 관리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봐왔던 위주로 어떤 지금 현재 기억에 그래도 가장 또 기억에 오래 갈 수도 있는 그 시험장까지 그러면은 반복적으로 오답 노트에 대해서 뭐 암기식 위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맞고 또 수능 사이클로도 바꿔놔야겠죠. 수능이 8시 40분에 1교시가 시작이 되고 8시 10분까지 교실에 입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 이 역으로서 생활 사이클을 만들고 수험생 그 부모님들도 수험생 사이클로 이제 맞춰야겠죠. 그래서 수험생의 어떤 그 가장 그래도 환경적으로 가정에서는 어떤 그 환경을 좀 만들어주고 뭐 이런 부분들을 해줘야 될 테고 하다못해 도시락 준비도 이제는 또 안 해봤던 것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초 정도가 되면은 수험생 스스로 얘기를 할 겁니다. 어떤 부분들을 좀 요청을 하고 무리하게 또 너무 또 부모님 입장만 또 내세우지 말고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보다 그런 면들은 생각은 더 많이 하고 있을 잘하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한번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고 지금 마지막 기간 동안에 수험생 학부모님들도 수험생 유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수험 아침에 데려다 줄 때까지 어떻게 체크리스트를 할지에 대해서는 좀 갖다 놓을 필요가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던 거를 좀 더 정리를 해서 멘탈 관리를 해주고 건강 관리해주는 거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제일 낫겠네요. 그 수험생님 지금 마지막으로 또 하나 말씀드리고 네. 싶은 거는 지금 1교시나 2교시 시험을 볼 때 안 풀리는 문제가 나왔을 때 시험 사실은 잘못 봤을 경우 가장 큰 거는 시간 안배 잘못했다는 맞아요. 거기 네. 때문에 안 풀리는 문제가 나왔을 때 과감하게 어떤 원칙을 가지고서 패싱을 할지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에 마킹을 또 해야 되는데 그렇죠. OMR 마킹 시간을 정말 한 5에서 7분 정도 남겨둔 시점에서는 자기는 반드시 마킹으로 들어간다라든지 이런 시험장 현장에서의 어떤 그 구상 전략을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놓고서 매뉴얼을 나름대로 설정해 두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수험 시간 안배 이렇게 되게 중요한데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어떤 전교 1등하는 학생이 시간 안배를 잘못해가지고 막
문제 다 풀어놓고 마킹을 못했다고 빵점 처리됐다고 소송냈다가 지고 막 그런 점이 있었거든요.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것도 익숙한 상황인데도 그랬는데 수능장 가면 또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냥 과감하게 모르는 거 딱 넘어가고 다음 거 풀고 이럴 수 있는 그런 걸 조금 스스로가 좀 생각해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임성호 종락원 대표와 이런저런 얘기 나눠봤는데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여쭤보고 대답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 기다리시면 갑자기 대가 돼서 너무 죄송스러운데요. 예,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금요일인데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좀 제대로 점검해가지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요, 최민희 의원 여러분들 방통위 원으로 내정됐다가 7개월 7일 동안 정말 괴로운 나날을 보내다가 그냥 과감하게 이번에 그 후보 자리를 스스로 내놓은 최민희 의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한 의원과 최민희 의원 모시고 돌아가는 대한민국의 급박한 상황 전체적으로 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모두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월요일 날 아침 7시 3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